여의도 타짜 오늘은 스페셜이에요. 2시간 내내 합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 장성철 공룡센터 소장, 김상배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총선 있는 날 다음 날이어서요. 저희가 2시간 확대 편성으로 스페셜 타짜를 마련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 당선인 인터뷰가 많거든요. 네. 저희 당선인 인터뷰도 여의도 타짜와 함께하니까 뭐 타짜분들 중간중간 당선인들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저 대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저 첫 번째 당선인 인터뷰부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당선인은 누구냐?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당선인입니다. 바로 안철수 당선인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죽다 살아나셨어요. 네, 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사실은 분당갑이란 지역이 이 국민의힘에게는 좀 유리한 텃밭이고 그리고 안철수 당선인은 전국구 인지도가 있는 후보였는데 야 여론조사 보면은 사실 이광재 후보의 추격이 굉장히 좀 거셌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분당 을은 어느 정도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아주 있는 곳이지만 예. 분당갑은 오히려 중도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예. 이 저 개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판교가 있어서 좀 인구 지형이 변했나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호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은, 결국은 이 정권, 심판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판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정권 중간 평가 성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권의 여러 가지 그 실적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생각 안 해보실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하느라고 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당선인이 이제 선거 캠페인 와중에 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방침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셨어요.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2,000명 증원 고집하면 안 된다는. 네. 오히려 그런 본인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쓴소리 이런 것들이 승리의 요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됐다고? 저는 승리 이전에 예. 모든 개혁은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우군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네. 우군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제 그 어젠다 방법을 던지면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정치에서는 숫자를 먼저 던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의료개혁 같은 것도 예. 사실 의료개혁은 의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정말 중요한 내외 산소, 그러니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또 백신이나 치료제 만드는 그런 의사 과학자들 부족한 것, 그리고 또 지방 의료가 패한 것,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하고 나서도 모자라는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갔어야지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은 당선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이 국민의힘 전체를 보면은 성적이 아주 안 좋거든요. 예. 이번에 당이 선거에 완패한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저 정권 중간 그 평가에 대한 심판이니까 예.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그걸 이제 표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에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선 우리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의 그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개혁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이 지금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 휩싸여 있고 미국과 또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하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이런 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국민적인 공감과 예. 국가적인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들의 다시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님 네. 전당대회 나가십니까? 지금은 다른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예. 우선 잠만 자고 싶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즌 2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전당대회 출마 생각 있으세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 사실 제가 할 말은 그때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여러 언론 분들이 예. 좀 과장되게 제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해석하셨는데 예. 사실 그때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제가 할 말도 알겠습니다.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이번 총선 이후에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는 민심과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우리 당은 이 지역구 의원들이 민심을 정확하게 아니까 저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잘못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건강한 건설적인 당정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른 당선인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갑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당선되셨으니까 6선이시잖아요.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부터 여쭙죠. 국회의장 도전하십니까? 도전이라기보다는 예. 각종 그 개혁 입법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또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과 성찰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를 또 전달도 해주시고 또 현장에 찾아오셔서 샤우팅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의 그 선거 의미가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회 혁신적 과제에 대한 그 흔들림 없는 역할을 예.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미애 당선인이 당선되신 경기 하남갑이 소위 말하는 이 밭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민주당에게 그리 녹록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승리의 네. 가장 큰 요인은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민심이 그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는 조직적인 관권 선거가 그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요? 예. 불법 선거로 굉장히 힘든 선거였습니다. 아마도 저 추미애가 예. 그 떨어뜨려야 할 후보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네. 범야권 전체라면 더 좀 야권의 파이가 커졌는데 네. 이 결과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표현을 이재명 체제 국권이라기보다는 예. 당이 그 국민과 당원들의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열망이 예. 혁신해 달라였어요. 그래서 예. 대체로 이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예선 과정에서 혁신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게 단순히 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해낸 일이 아니고요. 예. 결과를 수용하신 거죠. 혁신의 주인공은 민심이었어요. 예.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혁신이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혁신의 힘이 그 응집이 돼 있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오늘 그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는 유일한 거의 최초의 정부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이 추미애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이렇게 좀 관계가 원활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동안 네.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뭔가 좀 우선 변화가 있어야 그- 된다고 보세요?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변화를 하라라는 예. 표심에 반영이 된 거고요. 예, 아마 저는 그 비례대표를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지역구 의석보다 더 정확한 민심의 진단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네, 비례대표에서 지금은 여당이 얻은 표만큼이 민심이고요. 거의 3분의 2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원래 하던 제왕적인 군림을 한다든지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고통을 주는 거부권 행사를 남발을 한다든지 하는 국정 기조를 이 야당이나 야당 대표의 표적을 맞추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 정권은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선인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게 혹시 이제 국회의장에 출마하셔서 국회의장이 되시면 네, 물론 국회의장은 사실은 탈당도 하고 당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 네. 자리에 앉는 순간 뭔가 약간의 중립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요구되는 자리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뭔가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손을 좀 들어주고 그런 국회의장의 역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예. 네,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좀 그 지난 국회를 보면은 예. 그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자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입법 그 자체의 그 대의 기구로서의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 이게 뭐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야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이었습니다. 자, 여의도 타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완승이고요. 예. 국민의힘은 최악의 참패는 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100개를 넘겼으니까. 그렇죠. 개헌 저지선이 깨졌으면은 예.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은 거의 식물 정부 될 뻔했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릴 뻔했는데 예. 그것만큼은 국민들께서 막아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방송을 우리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예측 했을 때 여기 써 있네. 그걸 굳이 꺼낼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자, 이 타짜는 끝났는데? 오늘 벌금이 좀 많아요. 네, 장타짜는 법야권 200, 법률권 100. 그러니까 국민의힘 100석 얘기했는데 네. 109석인가요? 지금 현재? 107석이요 지금 현재. 107석. 아, 네. 비례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네. 이렇게 된 거고. 109석 될 것 같아요. 김타짜. 네. 오늘 아침부터 뭐 자기가 여의도 문어라고 뭐 아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화자찬이 오늘 저를 보자마자 야, 내가 맞췄잖아. 딱 요거부터 시작하셨어. 대단하세요. 네. 하여튼. 지난주에 그러면 오늘 네. 커피 쿠폰을 주는 권한은 저한테 넘겨주시는 건가요? 아유, 드릴게요. 오케이. 야, 자, 110석 마이너스 국민의힘 110석 마이너스 알파 얘기하셨잖아요. 예, 네, 맞췄어요. 예.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정말 좀 뭐랄까 소름이 돋았어요. 참 국민은 정말 위대하구나. 네. 그리고 심판을 이제는 뭐 적당히 하지 않고 심판은 제대로 하겠다라는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파도 우쭐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추미애 당선인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우쭐하실 것 같다는 걱정이 드네요. 아이, 오늘은 좀 좋은 얘기 하세요. 왜요? 어떤 부분? 좀 뭐 가슴이 탁탁 막혀 오네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 뭐, 얘기는 예. 잠시 후에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해보고 자,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고 이 타짜 지난번에
과반? 네, 예. 국민의힘 과반을 제가 네. 예상을 그 했고요. 과반은 100을 넘는 게 과반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151이라고 얘기했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맞출 때까지 열심히 정치평론가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왜 그렇게 네. 생각을 했냐면 네. 9차례의 어떤 선거 그러니까 네. 87년 체제 이후에 9차례 했는데 그때에 21대 총선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의 가장 낮은 득표가 121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의 어떤 보수 지지층의 마지노선이라고 늘 생각을 그러니까 지난 해왔거든요. 총선 얘기하시는 지난 거죠. 21대 총선 전까지 예. 8차례 예. 어떤 선거. 근데 2016 21대 총선은 좀 예외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래서 보수층의 마지막 최저선의 121에 플러스 알파라고 언제나 계산을 했는데 네, 지금 마이너스. 제가 착각을 했던 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다시. 그러니까 지진보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또는 이쪽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 훨씬 더 견고하게 이제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굳어졌구나라는 바탕하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짜거나 보수의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정권 심판론이니 정권 지원론이니 뭐 야당 심판이니 그거 하기 전에 유권자 지형 자체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수 한 4-4-2를 봤었나? 한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층 한 40% 정도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지였는데 그걸 바꿔야 된다. 그렇죠. 지금 표를 그 계산해 생각을? 보면 뭐냐면 4년 전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이번에 그렇다고 결집을 안 했느냐, 예. 보수가 참여를 안 했느냐 예.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수가 분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이게 굳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투스코 현상이 그대로 지금 똑같이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역 문제가 아니라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총선 저 결과 국민의힘 기준으로 해서 참패 원인, 그다음에 이제 화재 지역구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 모여야 되나, 한동훈 장관 모여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선 참패 원인은 지형이 어려워졌다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웠어야 해요. 예. 근데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 거죠.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합리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지, 보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많이 쪼그라들었어, 지형 자체가 안 좋아졌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참패 원인은 어디에 있다 또는 누구에 있다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죠. 그러니까 지난 또 총선 과정 중에 계속 흘렀던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잘못을 해가지고 졌다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거대한 프레임과 흐름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짧게 제 생각을 얘기하면 이 요인들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어떤 요인이 이 다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물론 저는 소장님 말씀에 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상 가장 큰 요인 중에 내적 요인이라면 지형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적인 어떤 그런 이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뭘 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잘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쪽 제가 말씀드린 건 잘해도 안 되는 지역 양쪽 다 사실 계산을 하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저 짧게 말씀드리면 제 뼛속까지 태어나면서부터 DNA가 보수인데 저 같은 사람을 막 발로 차버리시고 그거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신한국당 공식 일기. 네. 이게 세 번째 요인이라고. 나를 찾기 때문에 지금 190석이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김타짜. 저는 이 중도가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들을 거대 양당이 하잖아요. 예. 선거 때만 잠깐 있는 것처럼 립 서비스를 할 뿐이지 예. 중도가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최근의 일련의 선거들이 중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이정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게 지형이 바뀌었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탄핵 이후에 만들어진 지형이 있어요. 지지층의 지형. 그게 탄핵 연대예요. 근데 그 탄핵 연대가 엄청 공고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부서집니다.
근데 부서진 상황을 다시 탄핵 연대를 지금 요번 선거가 복원시킨 거예요. 그건 뭘까요? 뭐예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던 것을 윤석열 정권이 더하면 더했지 고치지는 못하고 더하면 더했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연대라는 지지층이 지금 복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정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거는 그냥 쭉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정권 심판에서 이미 이게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정권이 잘하면 중도층은 또 움직인다. 탄핵 연대에서 이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탄핵 연대라는 지지층이 공고하니까 그걸 놓고서 전략을 짜야 돼. 이렇게 저는 보시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네. 타이밍에서 가장 화제의 당선인. 누굽니까?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 저 스튜디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당선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축하하고 고생했습니다. 예. 제가 살다가 드디어 이준석 대표가 왼쪽 가슴에 배지 닿는 날을 보게 되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옆 지역구에 출마해서 왜또 그 얘기를 하고 그래? 제가 노원병 나갈 때 노원을 나가서 경선 떨어져가지고 그때 못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8년 전이었어요. 그때가 8년 전이에요. 아유, 근데 8년인데 그동안 보궐선거도 있어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남들은 그렇죠. 2번 떨어진 거 3번 떨어졌거든. 예.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지선, 그리고 개인 당선까지 이제 할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잠은 좀 잤어요? 이게 제가 선거 직전에 48시간 강행군 유세한 다음에 한 대여섯 시간 자고 또 한 24시간 못 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메롱하긴 합니다 상태가. 아유, 이준석 대표 선거 인생 보면 다이나마게 하나 합니다. 본인 선거는 3번 떨어지고 이제 4번째 되고 당 대표 선거는 이기고 제일 어려운 거. 남의 선거는 많이 이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본인의 선거를 이겼는데 사실은 처음에 그 지역에 갔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례정당 만들어서 비례 2번 받지. 왜 거기다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갔나. 저 젊은 유권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지지도 한 20% 차이 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론조사? 그렇죠. 저희가 한 20%, 23%로 첫 조사가 떴으니까 그때 46% 나오던 상대 후보의 더블 스코어였죠. 그거를 한 보름 만에 극적으로 뒤집은 건데 여기서 객관식 문제 하나 드릴게요. 나의 승리의 원인은 화성은 유권자입니다. 이거 없어요. 보기에 1. 나는 누구 때문에 이겼냐. 1. 나 이준석 때문에. 2. 윤석열 대통령. 3. 공영훈 후보. 4. 어머니. 1이죠 1. 1? 그러니까 제가 선거에 있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평론도 많이 하고 다녔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분석력과 캠페인 전략은 다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니까 우선 이 화성을이라는 곳이 유권자 조성이 굉장히 특이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도시가 생성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기득권 세력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역에 서울 정도 되면요 상계동도 그렇지만 어딜 간다 하더라도 뭐 향후에부터 무슨 뭐 어디 관변 단체 다 해가지고 그물망처럼 그런 그 기득권층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동탄은 동탄 토박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긴 지 이제 뭐 10년이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탄이라는 그 화성시 내에서의 지역도 이기신 도시의 특징이 그런 게 약하고 젊은 세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100% 아파트 지역입니다. 일부 이주자 택지를 빼놓고는 100%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 선거에 유리합니다. 바람 선거 유리하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준석이 대한민국에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는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딱 한 군데 찾아보자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죠. 알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 다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남의 선거는 제일 잘해 대한민국에서. 자기 선거만 못하지.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대선, 지선 다 이겼고
선거 컨설팅이라 이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제 본인의 선거는 낙선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예. 뭐 선거에 있어가지고요. 예. 그 제가 노원병에 도전하는 건 제 고향이라서 어려운데 도전하는 서사지. 예. 예를 들어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굳이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4년 전에 노원병 나가서 받았던 득표율이 44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물론 뭐 제 후배격이고 아주 훌륭한 후보지만은 이번에 또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는 예. 그것보다 많이 못 받았어요. 사실 개인이 어쨌든 개인의 능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득표율이 한계가 있는 거고 예. 그거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노원병이었던 거지. 예. 저는 제가 그 개인 득표력은 언제나 있어 왔다 생각합니다. 아니 노원병에서 낙선할 때도 선거 캠페인 자체는 정말 잘하긴 했어요. 그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하는 선거 캠페인은 진짜 잘하긴 했죠.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국민의힘 대표하면서 제가 항상 뭐 제가 시험을 보자는 얘기도 하고 항상 그랬던 게 뭐냐면은 예. 서울 강북 지역에 나가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뭐냐면은 예. 뭐 문제의식은 이번에 한동훈 전 총리 가졌던 것 같은데 예. 장기 낙선자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질 때 직업이 당협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공천만 내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동네 어른 대접 받으면서 이제 가지 이런 분들이 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면 또 초짜를 투입하면은 소위 말하는 처음 가는 분을 투입하면 강북 선거 뚫어낼 수 있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오세훈 시장이 15% 16% 차이로 서울시장을 이겼는데 어떻게 구청장을 7개 8개 내줄 수 있느냐. 이건 구조적으로 후보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인물 경쟁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뭐 혁신이 차리고 별거 하는데 그거 하던데 잘라버렸어요. 저. 아이 그 얘기 나중에. 에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보는 게 예. 제가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운동권 척결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구호를 왜 했는지 알겠지만은 사실 운동권 출신 후보들 되게 잘합니다 선거. 아 그렇죠. 왜냐면 대학 때부터 선거에 단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아. 한총련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 전에는 전대협 세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인물적인 매력도가 있는 분들이 그 학교의 총학생회장이 되시고 그걸 네. 기반으로 정치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솔직히 운동권 척결을 내세우려면 그보다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어디 그냥 예전에 어디서 2006년, 2016년에 서울에 그때 오세훈 바람을 싹 썰었을 때 그때 한 시의원 한번 하신 분들이 지금 당협위원장 하시면서 네. 장기 낙선 중에 국민의힘이 지금 본질이거든요. 강북 후보들의. 예. 근데 그걸로 어떻게 이기나요? 그런데 그걸 아마 안 알려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무도. 예. 이 대표 제가 예, 질문해요. 예. 이제 그 당선 직전까지의 서사는 너네가 날 잘라. 였는데 네. 이젠 당선됐잖아요. 네. 신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개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3명 있는데 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과 연대할 부분 연대할 수 있는지 그 국민의힘에 또 들어갈 뭐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진짜 개혁신당 갖고 선거를 다음에 치를 건지. 저는 이 질문은 좀 너무 어렵게 하신 것 같고 네. 범야권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야권이죠. 범여권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전금 선거 과정에서도 야권으로 계속 이야기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앞으로 뭐 저희 개혁신당은 저희 과제 저희 숙제하면서 계속 가겠지만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평론 좀 해보자면 저는 민주당이 또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가지고 거대 의석을 이뤄냈지만은 조국 전 장관의 시간표와 이재명 대표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그냥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이미 대법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적 일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대법원이 주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진보 진영에서 빠르게 대권을 잡아가지고 본인을 여론의 힘으로 사면시키길 바라든지 이 두 가지 해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 이렇게 빠른 정권 타도에 나설 거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이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거고요. 5년 전으로 저희가 시계를 되돌려보면 아니죠. 5년이 아니죠. 8년 전으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막판에 예. 그때 보시면은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은 그 당시에 야권의 주도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은 탄핵이란 단어를 꺼내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비집고 제일 빠르게 움직였던 게 역설적으로 그때는 이재명이었어요. 맞아요. 이재명 예. 대표였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중적 인기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국 이재명 두 분은 어쨌든 이번에 야권에서 큰 역할 하신 두 지도자니까 둘 간의 그 속도 차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야권의 분화가 될 것이고 여권은 저는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에 선거 결과는 황교안 대표랑 똑같아요. 결과는 네. 근데 성적표가 본인이 못 받아들일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원인은 용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때문에 분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예. 저희는 그 와중에 저희가 할 일 하면서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언론사에서 당선 소감 얘기하고 해서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지방선거 800일 남았습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지방선거 사실 지방선거가 예. 풀뿌리부터 저희가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 진입하기에는 기회를 만들기 좋은 예. 그런 선거거든요. 그 거기에 매진해야죠. 국민의힘의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과 비윤의 이번 다음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서 뭔가 파열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파열음에서 개혁신당이 뭔가 거기를 소위 말하는 비집고 들어가서 보수 세력을 재편에 저는 굳이 보수 세력으로 국한할 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개혁신당이 가진 어떤 선명한 어떤 개혁의 방향이나 예. 이번에 뭐 저희가 만약 이번에 3명의 당선자를 내게 된다면은 저희가 굉장히 특이한 게 천하람, 이주영 저까지 다 80년대생들이에요. 그럼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끌 수 있는 정당은 아마 개혁신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는 아마 저희가 의정 활동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21대 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먹잇감이 됐던 그 사례가 있거든요. 예. 솔직히 한동훈 법무장관 누가 키워줬습니까? 철험회가 키워준 거 아닙니까? 가서 뭐 이모니 뭐니 하는 프링 다 기억날 거고요. 대정부 질문 허접하게 해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정치적 인물로 키워낸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얼마나 더 나은 그 대윤석열 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민주당에서 또 아마 능력 있는 분보다는 그런 튀려는 분들이 앞서가지고 사고 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 이준석 당선인이라고 할게요. 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입에 익어가지고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 그럼 40 넘잖아요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네. 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예.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차피 의석이 뭐 3석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예. 저희가 뭐 그런 전국의 흐름을 주도할 건 없지만은 예. 저는 이번에 야권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분화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지도자들의 일정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 굉장히 또 예. 주의할 것이고 당장 예.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특검들 막 발의될 텐데 예. 입안될 텐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을까요? 안 쓴다? 안 쓴다요? 못 쓴다요. 숫자 자체는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 1호 공항이 한동훈 특검법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 보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면에 대해서 특검을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지금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뭐 예전에 무슨 일을 한 건지 특검하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호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주적이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무엇 때문에 특검이 성립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딸 논문이래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의심 가는 사안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그거는 한동훈 저도 제가 조국 전 장관 그 자녀분 입시 논란 때 제가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뭐가 문제된다 안 된다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된지 명확히 밝히고 그 특정 대하 특검에 가는 거지 대한민국의 특검이라는 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이준석 당선인과 개혁신당에 당연히 이제 범야권으로 분류는 되겠지만 왜 이념적 당연해요? 아니 여당 아니면 야당이지. 본인이 그랬잖아 범야권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보수 진영의 그러니까 지형 네, 그러니까. 이념적 지향적으로 보면 보수 세력인 거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보수 인용하기 예. 애매한 건데 예를 들어 민정당과 이제 4당 체제였을 때 그러면 통일민주당이 야당이냐 여당이냐 야당이죠. 근데 나중에 3당 합당해가지고 약간 꼬인 건데 저는 당연히 그때 YS와 DJ에 모두 야당 주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한테 만약 좀 역할이 주어진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한 서사를 빼놓고라도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장
이번에 최상병과 박정훈 대령에 관한 건도 당장 저는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이 주장을 하는 건 선명한 야당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개혁신당 국민의힘 나가고 네. 개혁신당 만들 때도 진짜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당 대표가 됐던 당이고 그렇게 해서 큰 선거 2번의 승리를 이끌었던 당인데 아마 그때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보수 세력을 재편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다시 이 당을 들어오든지 뭐 합당을 하든지 뭔가 전체 보수 세력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계속 이제 본인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컴플렉스요? 본인이 보수의 어떤 기반이 있는 분이 아니고 2명의 대통령을 감옥 보낸 분이기 때문에 예. 남들이 그렇게 안 봐주니까 계속 나는 보수를 입 밖으로 내쳐야 되는 거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인 걸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프락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화 전략을 펼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보수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입으로 내가 자유 같은 소리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행동은 자유랑 거리가 멀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 보수 정당은 계속 철학의 빈곤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수임을 밝혀야 되고 그러면 내가 보수임을 밝힐 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층 중에서 맹종하는 지지층에다가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같은 대통령이 반대한다? 그럼 내부 총질러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철학의 빈곤인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여러 정책들 의대 증원 갑자기 하는 것부터 뭐 물가 관리 대책 가격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딜 봐서 보수의 철학에 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보수 정당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교육, 안보, 경제에 있어가지고 비교 우위가 사라진 뒤로 이 철학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보수라는 타이틀 갖고 선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본인이 그 철학의 빈곤을 해결해서 뭔가 지금은 사실은 굳이 말하면 보수 정당의 비주류인 거잖아요. 왜냐면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가 주류가 그냥 될 마음이 있냐는 거죠. 저도 그냥 제가 너 뭐야 그럼 보수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보수가 그럼 지금 보수의 서사로 대표되는 예. 그러면 상호주의 통일 정책 예. 거기에 더해서 교육은 경쟁 교육관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낙수 경제론 이 세 가지 가지고 어느 선거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2012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그 다음에 그러면 전국 단위 선거 보면 이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중도화하든지 네. 아니면 김종인 이준석류 같이 또 마찬가지로 욕먹어가면서 중도화 전략하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지. 네. 보수 결집론은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결집해서 어디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보수 결집론 이번에 보면은 이준석 나가면 뭐 막 몇 프로 오른다 그러고 보수 결집론 해가지고 배가 지를 때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면 또 이거만 발췌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뿌리고 할 텐데요. 이게 구조화된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하여튼간 승리를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구상하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3지대를 형성하셨을 때 그것을 깬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것은 뭐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더 낫을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굳이 생각하세요? 말하자면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았을 거다 보는 게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 신당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제 공격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뭐 잡탕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 사실은 보수적인 인물들도 보통 민주당 출신의 인사 중에서 정세균 총리나 김진표 의장님이나 아니면 김부겸 총리나 이낙연 총리님 같은 분들은 저분들은 그래도 보수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성향을 가진 분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집중포 맞은 거죠 저희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준석 당선인. 오랜만에 평론하니까 재밌네요. 예. 다음에 나와서 한번 길게 한번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마음. 자, 여의도 타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당선인과 인터뷰, 그다음에 그 전에 추미애 당선인, 안철수 당선인과 인터뷰 있었고요. 일단 이 수도권 저 화재 지역구 몇 개 좀 보죠. 장 타짜는 어디를 좀 주목했어요? 수도권이요? 수도권. 낙동강 벨트도 괜찮아요. 영호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승부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네. 민주당이 한 선밖에 못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를 그것만 보면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 작전을 성공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네. 저런 결과가 네. 나타났을까? 아쉬우세요?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왜 저런 결과 아쉬운 것 같아요. 예측과는 다른 날카로운 아쉬운 날카로운 앵커. 신한국대 071기라며. 저는 보수파 뼛속까지 뼛속까지. DNA 네. 유전자에도 보수파 아 그래요? 예. 조국혁신당 때문인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예. 부산 시민들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 예. 마지막 날에도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부산 사투리도 많이 썼죠 조국 때. 고마해라 막 네. 쫄았제 막 누구들 하면서 쫄리제. 네, 쫄리제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부산의 보수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와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결집 현상이 수도권이 아니라 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집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예를 들면 뭐 탄핵이나 뭐 이런 거 특검법 이런 거를 조국 대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세게 메시지가 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두드러 패면은 그 딴 사람 우리가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하기 힘든 얘기들을 조국 혁신당에 했던 거 아니에요? 뭐 네. 망치선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네, 그게 네. 오히려 저 민주당의 안 좋게 됐다. 부산 낙동강벨트에서는. 경남 낙동강 벨트의 의석수를 뺏어가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봐요. 한번. 네. 오, 알겠습니다. 저 이 타짜는 어디가 관심 있어요? 수도권하고 낙동강. 아, 수도권 벨트. 그거부터 얘기할게. 뭐요? 낙동강 얘기를 했어요. 낙동강은 하고 싶은 얘기 막 오늘 다 하셨네. 원래 그러니까 이 페인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파편화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전략이 원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됐어야 돼요. PK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낙동강 벨트 무너뜨릴 수 있다. 네. 그게 중원으로 가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다 제각각이야. 예를 들자면 또 수도권도 지금 막 뭐 메가시티 서울 얘기도 하고 또 충청에 세종 뭐 내려간 얘기도 했지만 이게 다 또 연계가 되지도 않고 스토리를 다 연계되지 않아서 파편화됐어. 이것들이 전부 다 엮여져서 어떤 바람이 일어서 중앙당에서 내놓는 그런 전략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 얘기하면 사실 승기가 처음부터 난 있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고 워낙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걸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 멘트도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 좀 소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문제보다는 이거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것이 발휘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국힘이 잘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할 때. 조국혁신당도 막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전을 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보수파 진영의 위기감이 이렇게 좀 뭉치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꾸로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가 나선 거거든요. 네. 골목대장처럼 보이잖아. 네. 그 부산만 전직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나선 건 감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 네. 참 이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석수도 못 맞히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자기 주장을 세게 하시는 바람에 김타짜 정리 한번 해요. 어디가 해안을 관심 말씀해 주세요. 갈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해안을 두달 말씀해 갈 저는요 솔직히 용산, 동작, 용인갑, 분당 그다음 부산, 수영 이런 데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장 소장도 알지만 방송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주구장창 얘기한 게 180 전선이에요. 180석이 왜 이루어졌느냐 격전지들 이 전선의 움직임이 결국은 200선까지 진군시킬 거냐 아니면은 180 아래로 퇴각시킬 거냐라는 그것을 저는 결정한다고 보고 계속 주시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결국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수성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선
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 무너졌으면 저는 200선까지 치고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앞서 보거든요.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 예, 그래서 저는 이쪽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동작을 많이 그렇죠.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되게 유심히 봤는데 네. 이 부분들이 저는 여기는 무너질 것 같은 그 굉장히 조짐이 되게 많았는데 네.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얘기한 것들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 세력에게 일방적인 절대 권력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나도 위태위태하다고 보지만 예. 결국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19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얘기했던 거예요. 110 마이너스 알파하고. 역시 의석수를 맞춘 분이라서 그런지 정말 옳으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냥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이 알겠습니다. 물결처럼 옵니다. 좀 내놓고서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 우리 충청에서 당선된 박수현 당선인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부여 당선인이죠. 박수현 당선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수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그 지역이요. 네. 이 상대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고 그리고 예. 원래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맞대결에서도 한 2번 정도 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선거 이번에 승리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저 개인이 무슨 훌륭하고 잘하고 이런 거보다도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곳도 심판인데요. 심판론에 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 충청도는 또 공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부여청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충청도 양반 선비의 아주 핵심 고장이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정권 심판의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민생의 심판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민생 심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주부여 청양이 아주 전형적인 농촌 도시이고요. 예. 그 농업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장 물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농촌의 쌀값이 폭락하고 속값, 돼지값이 폭락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보살피지 않는 관심을 주지 않는 이러한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농심이 아주 분노해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어떤 민생 심판이 이루어진 것에 그냥 박수현 개인의 노력이 조금 보태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선 일성으로 기쁨보다는 민심의 엄중함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민심의 네. 엄중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이 예. 여러 가지 참 문제도 있고 휘처리도 맞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공천 물론 과정에서요. 윤석열 예.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민심은 민주당에게 어쨌든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민주당이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아. 예, 정말로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국민의 민심이 예. 민주당 너네도 크게 잘한 건 없지만 너네에게 한번 기회를 줘볼게라고 그렇게 매섭게 몰아친 결과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거꾸로 민주당이 그런 민심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이 무서운 심판은 민주당을 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민심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또 저를 당선시킨 것도 그런 성난 민심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인님, 이제 민주당은 네. 막대한 아주 큰 의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야당으로서 네. 총선을 치러서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네. 앞으로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역시 국민은 예. 참 현명하시다고 생각해요. 바로 앞에 인터뷰 말씀하신 분이 장성철 소장님이십니까 목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보니까 우리 국민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김상일 김상일 평론가가 평론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범야권이 200석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예. 그러나 국민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지만 야당과 아니 쉽게 얘기하면 제2당과 예. 협치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의회나 국정을 제대로 이렇게 잘 끌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의석 구조를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만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가능하거나 200석 이상이 가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할 힘을 주시되 그러나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앞에 22대 국회의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예. 21대 국회죠. 그런 의석수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준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무거운 의석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 윤석열 국민의힘이 크게 졌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의 국정기조, 국정운영 네. 방식 이게 이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박당선이 보시기에는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심판을 또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은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 우리 국민의힘 여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라라는 압력들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런 그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원활치 않을 때는 굉장히 큰 여권발 어떤 정치 분화가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집권당이 그렇게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서는 이게 정말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떠받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런 어떤 의미를 제대로 돌아보시고 국민은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셔서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당 내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거대 야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끌려서 변화하는 모습 그런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 청양 박수현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추미애 당선인 인터뷰를 앞서 그 얘기. 들으면서 예. 마음이 되게 답답했는데 박수현 당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답답함이 뚫리네요. 그래요? 네. 박수현 당선인은 되게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라서 예, 예, 예. 국회가 여야 갈등이 심할 때 중간에서 좀 여러 가지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가장 걱정이- 이재명 네. 가장 걱정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진입이 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에서 필터링을 못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또 걸러주는 게 선거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들 뭐 자질 없음이라든지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박수현 당선인 같이 제어를 할 수가 있을까? 통제하고 권력이란 거 칼은 빼면 사실은 힘이 없어요. 칼이 안에 있을 때 상대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하고 무엇인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칼 빼들어갖고 막 휘두르고 하면 도리어 역작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박수현 당선인 같은 그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결국 박수영 당선인의 인터뷰 들으니까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몰아 국민들이 주셨지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근육자랑 힘자랑하고 입복독하면 다음 대선에서 얼마든지 또 민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거의 전제는 있어요. 전제 뭐요? 전제가 뭐냐면 윤석- 대통령의 변화. 태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인 거예요. 아.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요. 네. 이렇게도 정권 심판이 종결이 안 되네라고 생각하고 대선 때 한 번 더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더 예. 따끔하게 혼내야 정권 심판이 종결되겠구나. 아직도 종결 심판은 ING구나.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예?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추미애 당선인처럼 강공으로만 갈까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머리가 좋은 데다가 운도 지금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앞장서서 망치선을 안 해도 망치선 해줄 차도살인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예. 그럼 본인은 수권 정당을 갖춘 그러니까 수권 능력을 갖춘 모습 위주로 정치를 해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뉴 DJ 플랜 이런 거 했듯이 뭐 뉴 이재명 플랜 이런 거 할 거다. 그러고 대통령한테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죠. 오. 네. 잠깐. 민생을 같이 챙깁시다. 자, 그럼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네.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제가 아까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왜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심판에 있어서 그 남아 있는 작업들은 예. 조국 신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줄 거예요. 예. 그냥 거기에 일정 정도 이제 같이 함께 하면은 해결이 돼요. 본인이 예. 막 나서가지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본인은 예.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김준혁 이슈라든가 뭐 양문석 이슈라든가 이런 거 털어내고 예. 본인 그러면서 수권 그 민생을 챙겨 나가고 아 내가 수권의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다가 사법 리스크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풀리면 그거는 뭐 대선으로 직결 아니에요? 그 이준석 대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국과 이재명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네. 게 지금 김상일 지금 평론가의 얘기와 맞물리면. 근데 추미애 그 당선인의 시간표와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은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면 굉장히 강공으로 갈 거다. 강공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까 인터뷰에서 그런 느낌 받으셨다는 거죠? 예, 장타짜. 김상인 평론가가 의석수를 맞춰가지고 하는 얘기마다 다 옳은 것 같고 그럴듯해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할 게 없네요. 조롱입니까 아니면 이거 뭡니까? 아니, 이거 진짜로 진심입니까? 그래요. 아니 나도 거기 한 표. 현명한 오늘은 해안과 같은 얘기를 해줘서 저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예.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다른 인정을 국민들에게 받을 것 같다. 그런 아 근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요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 예. 모 방송국에서 제가 이재명의 측근과 마주쳤는데 그 측근이 이 방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당선인 한 분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죠. 신장식 당선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저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어제 여유는 좀 있으셨겠어요. 아니 근데 뭐 예.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네. 이 조국 혁신당 전체로 봤을 때 기대했던 의석수만큼 얻은 거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우선 뭐 저희들 목표가 10석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네. 그 알파를 현재까지 이제 2석 마지막 사실 개가는 해봐야죠. 바둑에서 개가 예. 새로 근데 12석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플러스 알파가 2석이라고 하는 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처음 출발할 때에 비하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뒤에 계신 13번, 14번, 15번에 워낙 훌륭하신 후보님들이 계시니까 예. 그분들과 같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감사하지만 예. 조금 아쉽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조국 혁신당 창당할 때 저 인재 영입 1호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이 정도까지 의석을 얻을 거다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사실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국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조국 대표도 그렇고 신장식 당선인도 그랬다는 건데 그 네네. 예상 외에 선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예. 국민들이 이번에 보여주신 그 압도적 표심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분노 그리고 내가 이 한 표로라도 경고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인데 그 깊이와 넓이와 강렬함이 이 정도일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예. 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예. 깊이와 강도까지를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창당하셨을 때 그 얘기 뭐 하객진 법률학권의 하객진 얘기하시면서 네네네. 이 더불어민주당인 거대 야당이 할 수 없는 얘기들과 일들을 우리가 한다. 이 망치선 네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그 망치선의 역할은 조국혁신당은 망치선 역할을 계속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바라는 바, 국민의 명령, 국민의 원하는 바를 거슬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가 이번에 그 원내에 입성하게 된 우리 의원 당선자들 몇 면을 보더라도 망치선 역할 충분히 할 거고요. 당장 오늘부터 저희들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예. 오늘 중에도 오늘 내일 사이에도 정치적 액션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요?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저 첫 번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저 조국 대표가 그 얘기했는데 네네네. 오늘 오후에 아직 개원을 안 했지만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발의는 개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 퍼포먼스 이거 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냐는 그 얘기. 아니 그거는 이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네.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장성철이에요. 예. 아니 멀지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은 국회에 들어가서 한동훈 특검법,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법적 잘못이 있다면 탄핵 추진, 개헌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탄핵 앞부분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이미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단독 발의는 가능하지만 단독 발의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통과가 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의와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하객진의 망치선 역할은 저희들이 여전히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초 남았는데 혹시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헌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세력 간의 힘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7공화국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자 제7공화국으로 그러려면은 사회권이 보다 더 구체적 권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당선인이었습니다. 3부에 돌아올게요. 자, 여의도 타짜 3부 시작합니다. 당선인 오늘의 마지막 당선인 인터뷰 하고요. 나머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연결할 마지막 당선인은 국민의힘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양수 당선인입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선이시죠? 네, 3선 된 거는 축하를 받으면 감사하긴 한데 너무 당 전체 성적이 안 좋아서 침통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개인에게는 이제 3선에 성공하셨으니까 축하드리긴 한데 이 당이 지금 기록적인 참패거든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 목소리에 저희가 좀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흠이고요. 그리고 좀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 진행돼서 저희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좀 크게 의지하고 안주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선거는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주장을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제지하고 말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국민들이 책임을 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110석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개헌저지선에서 플러스 한 9개 정도거든요. 당선인님. 그러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쭉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겨우 개헌을 저지하는 그 선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국회 내 여러 가지 5분의 3이 필요한 120석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회는 아마 여당의 독주로 계속 일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사전간도 저희가 숫자가 적어서 계속 국회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한탄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재현될까 봐 또 다시 두려운데 민주당도 2년 뒤 지방선거가 있고 또 3년 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국민들의 또 선택을 그때 못 받을 것이고 또 나라가 올바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는 사실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해서 국민들께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우리가 함으로써 민주당의 그 많은 숫자에 저희가 그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용산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일종의 자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2대 국회 개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뭔가 당정 관계가 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좀 수평적 당정 관계로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수직적 수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 저희가 그 시중에서 듣는 민심을 가감 없이 그 정부에 전달을 하고 특히 대통령께도 간절하게 간곡하게 진언을 하고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분들 대통령실에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오늘부터 아마 당이 굉장히 좀 내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향후에 정당대가 있으니까요. 당 수습책 어떤 거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 선거 패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고요. 모두가 내 책임이다 하는 자세로 각자 다 반성을 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뭐 당 지도부들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국민들께 충분히 사죄하고 또 반성하고 하는 모습 보여야지 또 국민들께서 또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부터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선 당선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타짜 세 분 중에 한 분 이거 꼭 좀 물어보려고 저한테. 이 조국 혁신당이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특정인을 상대로 한 그런 뭐 복수의 혈전 같은 그런 법은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법이고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조국 씨 한 분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다른 당선자들이 그 바람직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제대로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이양수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당선 인터뷰가 다 마무리됐고 이제 나머지 얘기를 좀 나눠보죠. 3부 내내. 결국은 국민의힘 내 요거잖아요. 책임론과 거기에 따른 수습책 요거거든요. 일단은 뭐 선거 졌으니까 뭐 용산 대통령실 뭐 당 지도부 다 책임이 있겠죠. 대통령실 저 진짜 궁금해요. 뭐요? 대통령의 첫 멘트와 메시지가 뭘까? 공식적인 거 말고 진짜 이 결과를 받아보고 정말 측근들과 편하게 나눴을 때 그때 날선 그러한 워딩이 뭘까라고 정말 그게 제일 궁금을 하고 어쨌든 공식적으로야 뭐 저 겸허하게 국민 뜻 받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그러니까 비공식. 비공식 패배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 크다 이런 식의 멘트가 소제목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 몇몇 뭐 선거 책임론을 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사이에 아주 대단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사에 보면은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황상무 사퇴시키라도 사퇴시켜줬고 이종섭 사퇴시키라도 사퇴시켜줬다. 우리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선거 졌지 않냐. 그럼 네 책임이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을 때 바로 해주지 3, 4일 묵히다가 뭐 이렇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거 해줘가지고 개헌선 지킨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런 그거 안 기사는- 해줬으면은 개헌선 넘어갔죠. 사실 그런 기사는 많이 나오고요. 윤한 갈등 어떻게 되나. 네. 사실 뭐 벌써 도하고는 당연히 그리고 윤한 것도 양쪽 다 3라운드 관계자 발로 나올 거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김상현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하셨지만 이거예요. 친윤계 동아일보 발입니다. 총선 결과는 한동훈 책임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친윤계 핵심 후보. 그렇죠. 뭐 이게 대충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렇다고 연결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네.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 공식적인 비공식적이도 아니 않고. 동아일보에는 대통령실에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일단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건 이거예요.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이 모두 다 들어왔잖아요. 이준석,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뭐 해서 그 추미애. 상징적인 추미애 뭐 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결국 정적들은 다 들어왔네.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면 무조건 지금 아까 김상희 평론가가 얘기했던 이재명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보다 10배만 더 변하면 돼요. 윤 대통령이. 첫 번째 비서실장하고 총리 바꿔야 돼요. 이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안 한 게 뭐예요. 인사는 정치적 고려가 될 수 없다. 이거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전면 개각과 비서실 총사퇴. 그다음에 기획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KBS랑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지 않겠다. 이것도 바꿔야 돼요. PI 있어야 돼요. PI는 과학이에요. 근데 그것 역시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해. 국민들이 보고 싶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안 해요. 근데 PI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뭔지 그걸 바꿔나가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뭐 소수 정당의 집권 여당이라도 국민이 대통령이 바뀌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야당을 볼 거다. 그러니까 앞서 김 타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바뀌는 그 경쟁을 만약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러한 이종근 선배님의 발언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종근 선배님에게. 제가 그 얘기를 2년 동안 계속 해왔다가 온갖 핍박과 참칭 얘기를 저 찍히는 거야? 2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안 하셨잖아요. 근데 총선 패배를 겪었으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국정기조를 운영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본인이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좀 그런 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얘기예요. 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거다. 그렇게 할까? 에이. 그럼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단 한 석이라도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다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안 하셨죠. 안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종훈 선배님 큰일 났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타짜 보수 참칭 패널 되나요? 그러면 아니,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 나만 그러면? 그 이유는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양수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나 옳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가당책이 좀 빠지신 거를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양수 의원 말 중에 되게 좋은 말이 있었어요. 뭐요? 정상적, 합리적 이 얘기예요. 대통령실이 정상적, 합리적으로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다면 국민이 지지해 주죠. 야당이 의석이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정상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하는데 야당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르게 나간다.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다음 지선에서 야당이 심판받을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의 권력과 책임을 가졌어요. 박수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조국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 똑같아요. 대통령실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고요. 여당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된다고 봐요. 더 좋은 거는 대통령 자체가 태도를 바꾸시면 그거는 완전 따봉이죠. 근데 김타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타짜가 앞에서 씩 웃었어.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런 얘기를 하면 뭐 찍혀요? 찍히고 쫓겨나고 뭐 보수 참칭이라고 뭐 욕먹고 그랬던 2년간의 세월이었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지 보수파를 배신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가고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가면 국민들로부터 선거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저는 계속 내부적인 비판을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 아니 근데 그런 걱정이 그럴 있어요. 수는 있지 않아요? 그때는 선거를 이겼었을 때고 네.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겼고 내 길이 맞다라고 해서 갔는데 네. 이번에 선거를 참패한 거잖아요. 네. 그럼 민심에 뜨거우면 뜨거 이걸 당했으니 다음 대선 안 질려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은 변화가 되잖아. 그래서 대통령의 그냥 날 생각을 한번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훈 선배님이나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생각 바꾸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면 재기의 기회는 있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장타자가 자꾸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뭘, 이런 뭘, 거예요. 장타자가 하시는 말 중에는요 너무 민낯이 드러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은 네. 같은 얘기여도 자기 치부가 민낯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네. 그 민낯에 대한 창피함에 반응하는 작용을 더 많이 민낯 해요. 뭐 얘기했는데요? 얘기해봐요. 내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런 총선 얘기인 거지. 전에 어떤 은어는 총선 그러니까 선거로 사실은 다 시작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그냥 딱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견은 조금 장타짜고 이타짜가 조금 갈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변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당의 측면에서는 다들 동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권의 현재까지 넘버 2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저 보니까 10시 반에 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보다 동아일보 그 기사에 의하면 참패 타격에도 당 잔류 의사가 강하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러나면 누가 당을 재건하냐.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당연히 선거에 패배한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그냥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그만두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런 보도에 의하면은 일단 수습을 명분으로 당분간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상민 장관 떠오르고요. 대통령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여기에서 남아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던 이전의 인물들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던지고 나와야 된다. 아니 던지는 게 건 아니죠. 던진다는 건 무책임한 거고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이건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하고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고 앞으로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뜻을 모아서 잘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나와야죠. 정중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책임이 없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영수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민심을 제대로 눈치를 보느냐고 제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지 못했다. 이거 자성하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잘못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떠안고 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논란을 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논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떠안고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좀 잊혀질 때쯤에 국민들이 한동훈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잖아. 이러면서 한동훈을 다시 떠올리고 그럼 한동훈 지금 뭐하지? 라고 궁금해할 때쯤에 다시 호출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요. 그걸 두려워해요. 완전히 잊혀질까 봐.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그에게서 그 이전에 어떠한 보수 정당의 대표한테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심.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욕구, 정치적인 그치, 욕망 그건 안 보였지. 이런 것들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면 자기 사람을 꼽고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권력이 주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종결점이 바로 내가 책임을 진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 앞뒤가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6월 28일 운운했던 것도 저는 그때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년 전의 추억 때문에 그래요. 황교안 대표가 새벽 5시에 나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게 풍비박산됐는데 얼마나 무책임하냐면 그래도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사령관이 지휘를 했다면 그 지휘의 마지막 종결까지는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흩어져 있는데 마음도 흩어져 있는데 새벽 5시에 나가고 그때 진짜 멈췄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니 그렇게 결단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종로 나갈지 뭐 비례 나갈지 그 3개월 끌지 말고 빨리 결단을 하든지 나가는 거 그렇게 결단이 빨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최소한 내가 이 집에 수습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 직시할 때까지 그래갖고 뭐 뭔가 지금 당직자들도 좀 정리가 되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러면 나가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그 당시 무책임하다라고 저도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런 식의 급발진은요 나를 또 돋보이게 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내가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야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 자기 욕망으로 보이게 책임을 지면 저는 그건 오히려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당직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현실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직시할 때까지는 시간을 주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렇게 보면 수습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 하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에 인터뷰에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네. 나 미국 안 가요. 그렇죠. 계속 정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당대표급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일정이 전당대회거든요. 전당대회 출마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정치하려면 출마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그때쯤에서 당원들이 찾으면 몇 개월 2-3개월 사라지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8월이나 뭐 그때쯤 전당대회 가능성이 있겠죠. 7, 8월 달에. 근데 경쟁자들도 좀 많아 보여요. 이제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분들. 그러면 젊은 분들 중에서도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당대표 내일 저 인터뷰 잡혀있으니까 나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역학 구조를 잘 봐야 되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되게 날카롭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째려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서면은 정말 여권이 뭐 내전 상태에 큰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약간 좀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타찬 정당대회 이겨. 제가 만약 그 참모라면 나가시라고 그러겠어요. 당권을 잡아서 정치를 하겠다면 당권 잡으시라.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가면 전당대회는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타찬 너무 잘하시잖아. 지금 근데 소위 말하는 한동훈 개 의원한 사람 없어요. 공천 가지고 꽂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력이 있어요? 여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차기 지도자로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파 지도자 중에서는 인물 중에서는 가장 앞서기 때문에 그 여론의 힘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번 총선 패배가 한동훈 때문에 졌어. 이게 아니라 한동훈은 할 만큼 했는데 다른 프레임 때문에 졌어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재기를 할 명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타찬 반대죠. 전당대회 도전서. 반대입니다. 지금 말하는 여론조사는요.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전에 여론조사예요. 근데 당대표를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차별화가 전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는요. 아주 큰 도박이자 독배일 수 있어요. 누가 되든. 왜냐하면 대통령과 일정 정도 차별화를 해내야 되는 당대표가 될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근데 임기는 3년 남았고. 그렇죠.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총선에서 그걸 못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 하겠다고 나오는 게 맞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국면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때쯤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 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부터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진짜 반성할 대목이 우리가 너무너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권한도 주고 시간도 주고 했기 때문에 잘한 게 너무 많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놓친 것도 많고 사실 이번 총선이 정말 자기가 고비의 여러 그 스펙트럼에서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사실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아도 사실 더 많은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딱 하고 던질 수 있는 아젠다라든지 의제를 던질 수 있으면 그 빨리 할 수 있으면 전당대회 전에 그게 다 끝난다면 모를까 저는 그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배지를 달고 공부하고 있었으면 반성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배지를 안 달았기 때문에 당대표를 그만두고 전당대회를 도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회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완전 잊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당이 굉장히 분화될 거예요. 이 당이 전당대회로 맞아요. 쉽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끝났어요. 총선- 김타짜.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예. 김타짜, 이타짜, 장타짜, 여덟 타짜.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